믿지 마십시오. 진짜 최악의 수입니다. 최악의 수. 아마도 상승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앞으로 규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기억하고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정부는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 공급을 늘리는데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이제 할 겁니다. 수도권에 6만 가구가 공급 대책이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부동산 책사 이상경 국토 1차관 어떤 분인지는 저번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실수요자가 안정적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안정적 주택이 임대, 공공임대, 공공주택, 기본주택과 같은 형식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공급책을 나올 겁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사업이 공급이 지연이 되겠죠. 그리고 초강력 부동산 대책.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규제를 한대요. 진퇴양난이죠. 진짜 최악의 수입니다. 최악의 수.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서 집 못 사게 해놓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해놓고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는 거죠. 이주비 대출 제한 6억 이하, 1+1 다주택자 대출 안 됩니다. 공급 지연이죠. 공급을 늘리는데 공급을 지연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주비 대출 한 푼도 안 나올 판, 재개발 조합원들 패닉. 아까 1+1도 다주택자로 이제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초과이익 환수제, 요거 사업성 저하시키지 않을까요? 초과이익 환수제를 당분간 없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이 되겠죠. 이것도 사업이 되려고 하면은 돈이 남아야 되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를 해버리면 돈이 남는 게 적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사업을 달려들 때 무섭겠죠. 그리고 용적률을 완화를 할 건데 이익 환수를 강화 예정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익 환수는 초과이익 환수제 혹은 아마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 공공기업, 공공공여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강화를 할 겁니다. 공공이 기부해라. 초과이익은 환수해야 된다. 왜냐? 1차관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용적률을 완화하면 뭐합니까?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이익 환수가 있는데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데 공급이 제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계속하면요 건설사 분양 물량 속도가 늦어집니다. 소진이 잘 안 되잖아요. 혹은 이제 건설사가 거래가 안 되면은 침체가 되면은 공급 지연이 되거든요. 공급을 늘린다고 했는데 공급을 제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요 세금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 공급이라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물건들 거래되는 것도 공급입니다. 그걸 기존 공급이라고 하는데 요것들도 제한이 되겠죠. 이율 배반적이죠. 만약에 민간 택지가 부활을 한다면은 사업성이 둔화가 될 겁니다. 지금은 공공 택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민간 택지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율 배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국토부 이상경 1차관 주도 초강력 부동산 대책 수립. 이러면은 이번 달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 공급책과 규제책을 같이 낼 겁니다. DSR 검토하는 거 이거 나왔는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다르고 다른 정책을 낼 겁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 정부의 수장이. 근데 아마 세금을 올릴 겁니다. 간접적으로. 어떻게 올리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공시지가를 손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불안하잖아요. 전세가 불안하지. 그러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서민 주거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서민 보호를 목적으로 그 명분으로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양시장이 과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분양시장이 과열됐어. 불가피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좀 도입을 해야 되겠어. 뭐 분양가를 좀 후불제를 해서 분양가에 대한 후분양을 해가지고 조금 가격을 안정화 좀 시켜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가 본 거는 그거죠. 전 대통령은 특활비가 필요 없다 하면서 본인의 특활비는
91억을 올려버렸죠. 그리고 규제는 안 한다고 했지만 규제가 불가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서민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변명이 있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주권을 위임받은 권한으로 서민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 상황이 달라졌다. 상황이 달라졌으니까는 특활비도 예전에는 영원으로 만들었다가 상황에 맞게 바꾼 거잖아요.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규제가 그래서 안 나온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규제는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이 될 겁니다.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일시적인 조정 후에 상승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전세가의 상승도 있지만은 공급의 부족도 있고 인허가 물량들도 부족을 하고 그리고 상승의 모멘텀이 이미 된 상태에서 하방 경직성도 있고 전 월세 임차 시장이 다 불안한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돈을 푸는 정책들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그전 정부까지 풀었던 돈 풀기보다 그다음에 부채도 어떻게 보면은 부채의 예산보다 문재인 정부 자체에서 한 게 400조 이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의 거기에 상응하게 풀었거든요. 그 상응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반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우리 다 사스도 있었고 뭐 메르스도 있었고 뭐 다 있었잖아요. 항상 재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을 그렇게 1년에 3번씩 4번씩 한 대통령 없었습니다. 엄청 많이 풀었어요. 이 집값에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분명히 그 유동성이 이제 시작됩니다. 돈 풀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집값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정 후 상승이 전환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죠?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토지에 준하는 규제를 이제 확대하는 부분으로 갈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위임한 권한으로 이 시장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민 보호 정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래를 좀 중지시켜 주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전월세가 불안하잖아요. 서민을 보호해야 된다. 주권으로 위임받은 권한으로 보호 정책을 펼치겠다. 어떻게 펼치냐?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 원래는 4년인데 이게 4년 해보니까는 효과 없었어. 6년이든 8년이든 뭐 한병은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몇몇 의원들은 무한갱신 청구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분명히 전월세 불안이 내년에 생길 건데 이 현실이 되면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요게 강화가 될 가능성들이 저는 51%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시장이 과열되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라든지 후분양 할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은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토부 제1차관을 임명을 했고 그 임명한 권한으로 정치적 가치가 공공과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기본주택과 개발이익 환수에 강력한 방향성 있는 사람이 이런 과열들을 그냥 놔두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의 상승이 거세진다면요. 일시적인 거래 제한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못 갑니다. 그게 이제 세금 강화와 대출 강화를 두 개를 동시에 해버리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세금과 대출입니다. 이 세금 양도세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조심스럽겠지만은 유예 기간 5월 9일 2026년 5월 9일 이후에 저는 이거 유예 이제 정지시킬 겁니다. 그리고 대출 강화 요거는 순간순간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6억인데 이번엔 특이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정말 창의적이었습니다. 9억 이상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을 못하게 하는 것도 창의적이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그거를 이제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나눠서 40, 40으로 한 것도 되게 창의적이었습니다. 취득세도 12% 없었습니다. 이런 거 창의적이었습니다. 15억 이상 대출 못해 창의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창의적으로 6억을 했잖아요. 6억 플러스 이제 사업자 대출 플러스 이제 알파까지 뭔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세금을 강화시킵니다. 세금 강화는 어떻게? 손대지 않고 취득세는 그대로 놔둔다. 손 안 댔죠. 그다음에 보유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대통령령으로 움직일 수 있죠. 세율은 손 안 대지만은 공정시장 가격 비율 손대고 이거 세금 매기인데 현실화 방향이 필요하다.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세금 손 안 댔습니다. 양도세 손 안 댔다. 왜? 중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니까. 그 중과 어떻게 놔두느냐. 중과는 유예기간 끝나면 놔두면 되죠. 그러면서 또 시장이 가격이 거세진다. 대출 규제. 총량 규제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해가지고 LTV를 또 축소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거세지면 세금과 대출로, 분양이 과열되면 분양가 상한제, 이 유사한 응용 형식으로, 전월세 불안하면은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임대차 2법 3법으로 그것들을 응용해서, 그리고 일시적인 조정이 상승이 되는데 이거 이제 좀 급해지면 우선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토지에 준하는 확대를 통해 가지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제를 안 하겠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지금 벌써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규제가 공급 정책이랑 섞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공급 정책은 근데 문제가 뭐냐? 기본주택,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내면서 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완화를 한다고 하고 일기 신도시에 손을 댄다고 하지만은 그 용적률 확보한 걸로 공공성을 가져갈 겁니다. 사업성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공급을 늘리는데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선거 때마다 돈 풀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있습니다. 돈 안 풀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번 영상을 기억하고 한번 보십시오. 모든 권능을 가진, 모든 권력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 돈을 풀어서 그 돈을 푼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유동성 확대를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유동성 확대를 할 때 그 전에 뭘 할 것 같습니까? 또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표심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중간점을 찾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곡성에 나오는 것처럼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아시죠? 내가 푼돈 받는 게 중요합니까? 푼돈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푼돈으로 인해서 공포를 가진 사람은 이 유동성의 피해자가 될 거고, 이거를 잘 보존하거나 자산을 조금의 기회로 산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더 좋은 자산으로 불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겠죠. 선거 때마다 저는 돈 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행정, 모든 3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동성 장과 규제를 같이 양념을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을 못 잡으면은 결국은 이제 레임덕이 걸릴 때, 이제 뭐 연임제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치를 못하면은 레임덕이 걸렸을 때 이제 물러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 정책 강화로 지속적으로 선회를 하겠죠. 그리고 선택적 규제 완화 계속할 겁니다. 선택적 규제 완화라는 건 뭐냐? 1주택자, 무주택자, 지방, 신혼, 은퇴자 중심으로 정책이 나오겠죠. 패턴이 항상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으로 과연 나중에 유동성 장과 억제, 규제를 통한 걸로 집값이 잡힐까?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요, 정책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정책으로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요, 집값을 잡겠다고 이렇게 그냥 팔려면 매면서 만약에 간다고 해가지고 잡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라는 것, 돈이 풀리고 시중에 풀리는 게 완급 조절은 있지만요, 돈이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집값이 올랐고, 일제시대 때도 집값이 올랐고, 1960년대도 폭등을 했고, 78년대도 폭등을 했고, 90년대, 80년대도 폭등을 했고, 그 다음 90년대는 좀 폭등을 안 했죠. 2000년대 폭등을 했고, 카드 대란으로 좀 주춤하다가 다시 2010년도 되니까 지방이 폭등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2013년부터 다시 폭등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뭐 아무튼 이게 계속 연결돼 온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고려시대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문헌을 찾았는데 이 문헌이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안 했는데 그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은 이 오르는 게 되게 좋은 거냐, 우리 세대들한테 이렇게 비싼 집을 물려주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비싼 집을 물려주지 않고요, 그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싼 집을, 그리고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동기를 저희 아이들한테 전 줄 겁니다. 그 동기와 계기를 주면은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몫이죠. 그냥 나중에 미래 세대가 뭐 이 비싸다고 못 산다? 비싸더라도 방법을 알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는 이 유동성이 급하게 풀리면은 국가의 빚을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거 다 포함될 겁니다. 소득세도 포함되고 주식에도 이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다 포함이 되고 결국은 우리 세대의 빚을 내고 우리 자식들이 세금으로 다 갚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돈을 풀면은.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늘 시장이 정책을 이겨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급 대출 규제에도 2명 중 1명이 하반기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전망이라는 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 반영에서 아직까지의 심리들이 지금 매수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지만은 매도자들도 반반이라는 겁니다. 하반 경직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응답 추이를 보면은 역대급 규제 시행에서 불구하고 2명 중 1명은 하반기에 집값이 움직임이 있다. 이게 미래에 이렇게 된다는 아니고 현재의 심리 상황과 현재의 시장 상황들을 반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 여기 카르텔 반대님께서 아직도 부동산 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이 의견들이 많을 때가 집을 사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나중에 지나면 알겠죠. 집을 사기 좋았던 시기라는 거를 아마 나중에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이 뭐냐, 이건 정책 모기지론인데 저가라도 사십시오. 누구나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는데 첫 발을 정상으로 디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책 모기지론이라는 것들, 이게 아직까지 축소는 되어 있지만은 LTV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아직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한테 지금 사기치고 있네, 아직도 부동산 타령이냐,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댓글들이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호는 무슨 신호냐, 시장이 기회로 여겨지는 시장일 수 있습니다. 아니, 넌 부동산만 생각하느냐. 저는 부동산 유튜버입니다. 다른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은 부동산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10억 이하짜리 아파트 기회가 있고, 서울에서 하급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 많을 수 있는데요, 전 노원구 이런 데 기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금강구 이런 데 중에서 다는 아니에요. 노도강, 금강구, 이 중에서 전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지역들이 있잖아요. 진보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좋았다라는 걸 언제 아느냐, 늘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건데 한 6, 7개월 뒤나 1년 뒤에 또 알겠죠. 그러면 이제 또 반복이 될 겁니다. 아, 이 시장 또 이상하네 하면서 욕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끝났다, 이거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또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러면은 뒤돌아보면 또 이게 맞네 라고 할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담대 규제가 지금 시작으로 서울의 매물이 조금 준 것도 사실이고, 관망세가 있는 건 있지만은 언론만큼은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언론에서 공포를 주는 것만큼의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7월은 어떻게 될 거냐, 휴가 기간이 있죠. 월 말부터 규제의 첫 시행이죠. 거래량 감소는 확정입니다. 확실히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 한 4천 건, 5천 건 이 지지대에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요, 시장이 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물이 줄고 있습니다. 매물이 준다는 건요, 적어도 하락 시그널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랑 서울에 한 15건 매물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 매물이 제일 많이 줄고 있고, 용인, 처인구, 그 다음에 성북구, 구리시, 강북구 매물이 줄고 있습니다. 이 전체 보시면은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서울까지 전체적으로 매물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거는 하락 시그널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풍선 효과가 한강벨트 정도까지 있었지만요, 이제 대출 규제는요, 중저가로 퍼진 범위가 더 커지는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오른 데는 길게 가져가는 목적으로 가야 되고요, 중저가들은요, 모든 중저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선별해야, 인플레이션은 불공평하게 일어납니다. 선별 잘못하면요, 잘못된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지혜롭게 잘 선별해야 되는데, 중저가는 이제 안 오른 곳을 집중하십시오. 입지가 좋은데 안 오른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작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이제 싹이 났는데 왜 열매가 안 맺혀?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농작물들은 다 열매 맺는 시기들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제철 과일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모르고 열매를 맺기 전에 이제 싹밖에 안 났고 이제 줄기가 났는데 왜 열매가 안 나? 라고 에이 실패했네 이번 농사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확기가 되지 않은 어떤 농작물을 보고 실패라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면은 해충의 습격이 있을 수 있고 가뭄과 장마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농사가 엉망이 되는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어려운 상황만 보고 내 인생의 농사 전체가 실패했다고 점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부동산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 막혔다고 집이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세금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정치적 이슈로 순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영원한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만요. 대통령의 임기는 정해져 있고 유동성의 임기는 없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내 옆에 자산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내가 속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미국 주식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을 제가 5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5개가 똑같이 오르고 내릴 때도 있지만요. 어떤 거는 많이 올랐는데 어떤 건 크게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럼 전 떨어진 걸 삽니다. 근데 떨어진 게 나중에 또 올라가 버려요. 근데 예전에 크게 올랐던 게 또 떨어져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걸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급하게 오르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회사 가치가 좋아요. 입지를 잘 따져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안 좋은 입지는요. 평생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데 좋은 호재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가격들이 올라가는 지역들도 분명히 부동산이 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가치주에다가 그것들을 떨어질 때는 사고 올라갈 때는 이게 이제 어려워 보이는데 한꺼번에 저는 주식을 안 사거든요. 좀 샀다가 조금씩 샀다가 떨어지면 또 조금 더 많이 사고 이러면서 좋은 주식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떨어질 때만 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는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주식에 실패한 사람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기다림이 되게 미덕이 돼야 되는데 급함이 미덕이 되어서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는 뭐든지 집도 그렇고 모든 자산요 급하게 뭔가를 돈을 얻으려고 할 때 우연히 얻을 수는 있습니다. 시기를 잘 맞아서 얻으려고 할 때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인플레이션의 기다림들 잘 가지시고 싹이 났는데 왜 열매가 안 맺어? 라고 농사 지을 때 싹밖에 안 났는데 열매를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면서 열매가 나올 때 그때를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산에 갑니다. 이번 7월 달에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 부산에 기회가 생긴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같이 1대1 상담소를 통해서 전략들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 미리 이제 자료를 주시면은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7월 24일에서 26일까지 마린시티에서 제가 이제 1대1로 출장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위치는 마린시티에 추후 개별 공지를 할 거고요. 이메일이나 전화 접수 이렇게 해주시면은 됩니다.